예. 자,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에 모의고사 봐봤잖아, 그치? 1교시 때 좀 어땠어? 응? 문학이죠. 문학이 좀 어려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아직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점도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뇌가 제대로 안 깨어나서 그럴 가능성도 더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뭐 벌써 2번이나 봐봐서 알겠지만 1교시 시작이 8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교는 8시 반까지는 입시를 해야 돼. 수능날.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1교시 국어가 정말 큰 문제야. 알겠지? 아이들이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애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예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멍한, 지금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멍한 정신으로 시험 보다가 결국 망쳐버려가지고 사실상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국어 수학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국어 망치고 나면 이제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이 재수해야지 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 실제로 몸이 정말 아파서 물론 그 아픈 것도 이제 컨디션 관리 같은 것도 문제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 날은 우리가 컨디션이 100% 좋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컨디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거의 한 7, 80% 이상의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당연히 긴장이 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긴장감에 몸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프는 학생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시험 전날 되면 잠이 안 와. 수능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좀 내가 막 노는 애들이라면 솔직히 아예 포기하고 있을 테니까 잠을 잘 자겠지만 대부분 애들은 되게 그 긴장감, 초조함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정작 시험 칠 때는 잠이 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뇌가 완전히 안 깨어난 멍한 상태로 시험을 보니까 결과가 1교시 결과가 많이 안 좋은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몸 습관을 미리 들여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항상 6시 반에는 일어나는 습관,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또렷한 정신으로 공부를 한 자라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 습관을 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말에도 똑같이 생활하는 거. 알겠죠? 주말에도 똑같이 항상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아침에 늦어도 8시에는 딱 자리에 앉아서 공부 좀 하다가 뭐 학원을 오든지 이런 방향을 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그런 몸의 습관을 들이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알겠지? 실제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남은 인생이 수능이 이제 19, 20대, 20살 될 때 치는데 그죠? 수능 치고 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남은 인생이 60년, 70년이 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수능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60년, 70년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만 투자하면 잘 투자하면은 나머지 60년, 70년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전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알겠지? 어떻게 보면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런 건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제 높임 표현이랑 시제 표현까지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 바로 피동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먼저 피동 표현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피동 표현 바로 밑줄처럼 피동 표현 네모치고, 그렇죠? 자, 밑줄 쳐놓읍시다. 바로 주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표현을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문장의 주체, 즉 주체에 해당하는 주어가, 그쵸?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다른 대상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는 거라는 거죠. 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대상이 와가지고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피동 표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개념을 한 밑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피동 표현의 반대가 바로 능동입니다. 알겠죠? 자, 능동은, 자, 피동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행동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능동은 뭐겠어? 그렇지. 주체가 행동을 스스로 하는 거. 이제 당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하는 거. 이게 능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능동의 반대가 되는 게 피동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세트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사동 표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능동과 피동은 항상 세트다. 능동과 피동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능동은 바로 뭐다? 쉽게 생각하면 아까 위에서 썼듯이 주체가 다른 대상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능동이고 반대로 대상에 의해서 행동을 당하는 게 피동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 요거는 개념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개념을 잘 알아야 문장에서 이게 능동인지 피동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개념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바로 뭐다?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피동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 에게 이런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어를 피동사 혹은 피동형으로 바꿔준다. 자, 밑줄 쳐놓은 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밑줄 쳐놓읍시다. 색깔이 있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여기 적혀있는 예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주어. 그렇지. 잡는 행위를 한 사람. 저건 항상 알아야 되지만 주어는 서술어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잡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다?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가 바로 주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찰에게 잡는 행위를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지. 잡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도둑이고 이것이 우리는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단원이 어려워지려면은 한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사실 이산고 시험 문제 지난번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아마 선생님이 저번에 과제로 준 숙제들 있잖아요. 그치? 거기서 아마 난이도 1단계 혹은 2단계에서 약간 쉬운 문제들 요런 거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물론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는 한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기본적인 아마 기조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일단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이런 걸 잘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걸 가지고 진짜 설명하려면 할 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왜냐면 이게 다 모든 문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하는 뭡니까? 능동문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능동문이죠. 자, 그럼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첫 번째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는 뭐가 된다? 피동문에서는 그렇죠.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도둑이 라고 주어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능동문에서의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그렇죠? 경찰에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잡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바로 뭐다? 피동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피동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잡았다의 피동형인 잡혔다. 이런 형태로 피동형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능동문을 희동문으로 만드는 방식인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그렇죠? 자, 이거는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능동문을, 혹시 포스트잇 같은 거 없죠? 샀어? 멋진데? 남잔데? 약속은 지키는 남잔데? 그치?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중에 이제 바로 첫 번째는 문장의 형식이 바뀝니다. 알겠죠? 자, 문장 형식이 바뀌는데 능동문은 바로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의 두 자리 그 서술어를 가지는 문장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피동문은 그렇죠? 주어 더하기 부사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변했다? 그치, 바로 능동문은 목적어를 취하는데 피동문은 부사어를 취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라고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바로 뭐다?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 변화는 없으나, 그렇죠? 문장의 구성 요소, 즉 성분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바로 뭐냐? 이제 뭐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 변화는 서술어의 변화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술어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그 뭡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기본형에서, 그쵸? 기본형에 바로 피동형, 파생, 정미사가 붙는 형태. 알겠습니까? 물론 솔직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붙을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알겠습니까? 바로 보조용언. 보조용언이 붙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술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기는 다 했어? 그렇지.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바꾸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유의할 점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다만 성분의 변화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법
그쵸?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알겠지? 자, 기울기 바로 파생적 피동이라고 돼 있죠. 네모 쳐놓읍시다. 파생적 피동. 그렇죠? 자, 말 그대로 뭐다? 밑에 보면 밑줄 칩시다. 파생 접사를 활용. 밑줄 쳐놓읍시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파생 정미사로는 뭘 쓸까? 밑줄 쳐야 되겠죠. 이희리기.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이제 물론 방금도 설명했지만 2, 3구에서 여기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문법 요소나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학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포스트잇에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접사나 이런 것들 개념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근과 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어근과 어간이 혹시 뭔지 압니까? 잘 모르죠. 그렇지? 자, 먼저 일단 첫 번째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까? 자, 간은 바로 용언, 즉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묶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언에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자, 활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종결형이 되면 뭐뭐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연결형이 되면 뭐뭐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명사형으로 바뀌면은 먹기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렇죠? 관형사형으로 하면 먹던, 먹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하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그 용언에서 먹다가 변하게 되면은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이렇게 변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안 변하는 부분이 어디야? 그렇지, 그게 바로 어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어근은 바로 뭐냐? 낱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우리는 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근과 간의 개념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동사, 형용사에서 헷갈리는데 이게 설명하는 단원이 달라요. 알겠지? 간을 설명할 때는 보통 품사를 설명할 때 간의 개념을 학교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반면에 근의 개념은 사실 낱말 형성법, 합성어, 파생어 요거 할 때 근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 두 개를 설명하는 타이밍이 다르다 보니까 설명을 거의 똑같이 해버려요. 알겠죠? 방금 설명했듯이 어간 같은 경우는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먹다, 먹고, 먹어도, 먹지만 이렇게 변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뭐였다 아까? 그러니까 먹이 어간이야. 알겠죠? 근데 그는 낱말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먹다,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이렇게 변화를 해도 먹는다의 기본 의미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 기본 의미는 어디에 있겠어? 먹에 있겠습니까? 변하는 어미에 있겠습니까? 의미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겠어? 그치, 목에 있겠죠. 안 변하는 부분에 있어야지 의미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어근이야. 이렇게 가릴까? 아이들이 어근과 어근은 똑같은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자,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렇죠? 자, 첫 번째 적용되는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어디에만 속해 있다? 응? 그렇지. 용언에만 해당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가는 바로 뭐다?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 에만 존재를 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그는 아까 설명할 때 어디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다? 그치. 우리 국어에서 낱말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품사로 분류되는 9개는 전부 다 낱말로 인정을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용언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낱말, 즉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의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명사에서 우리가 밤나무, 그치? 그죠? 밤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봅시다. 밤나무는 나누면 뭐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그치? 밤과 나무로 나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밤은 품사가 명사야. 알겠죠? 밤도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 먹는 밤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나무도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전부 다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걔네는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안 되지만 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모든 낱말에 적용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자, 용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용언에서의 구분을 보게 되면 구분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예시로 되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면 좋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로 합시다. 잡혔다, 잡히다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잡히다는 낱말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형태소로 분류하면. 또. 아니죠. 히하고 다 따로 나뉩니다. 알겠죠? 자, 얘는 잡에다가 히, 이게 접사거든요. 파생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 종결 어미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잡히다를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 잡히다에다가 잡히다에서 고를 붙이면은 어떻게 돼? 잡히고. 그치. 지만을 붙이면. 잡히지만. 그쵸. 어디까지 함정합니까? 잡히까지. 그치. 자, 여기서 잡히다를 우리가 간으로 분류를 하면은 잡히까지가 변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잡히다는 아까 형태소 나누면 이렇게 나눈댔어. 그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어디다? 아니죠. 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는 뭐라고 해서 쓰이니 아까? 접사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근으로 나누면은 잡만 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낱말의 합성이나 파생을 통해 용언 형성 시, 그치? 그죠? 용언 형성 시 바로 접사 또는 어근
모두 어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합성해서 만들어진 낱말도 똑같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돌다와 가다가 합쳐지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지, 돌아가다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돌아가다를 역시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고가 붙으면, 돌아가. 그렇지, 돌아가고. 지만이 붙으면, 돌아가지. 그렇죠, 어디까지 안 변합니까? 돌아가. 그렇지, 돌아가까지 안 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간에 해당하는 건 돌아가까지죠, 그렇죠? 근데 돌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니까 근에 해당하는 부분은 뭡니까? 돌하고 가, 요게 어근에 해요. 아랑 다는 전부 다 어미이기 때문에 어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낱말이 합성이나 파생을 해가지고 용언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간과 어근의 개념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상고에서는 여기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은 오히려 쉬운 문제도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명확하게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개념, 바로 접사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접사. 필기양이 많아? 그쵸? 준비됐습니까? 자, 접사의 일단 먼저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접사라고 하는 것은 자,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쵸?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그죠? 그렇죠. 만약에 두 줄이 되면 조금만 띄어서 씁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어근의 성질을 바꾸는 형태소를 우리는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 접사는 어디에 붙는다? 어근이 앞이나 뒤. 그치, 바로 어근의 앞이나 뒤. 이게 바로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접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특별한 의미 더해주거나 성질 바꾸는. 그치, 바로 어근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혹은 어근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사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접사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접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치는 앞이나 뒤, 그렇죠? 역할은 요 역할이 됩니다. 근데 접사랑 우리가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미는 접사랑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미는 어디에 붙습니까? 용어는 간 뒤에 붙는 게 바로 어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미는 바로 뭐다? 용어의 어간 뒤에 붙어서, 그쵸? 그치? 얘도 바로 뭡니까? 얘는 근데 대신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지는 않고, 알겠죠? 얘는 바로 뭐다? 어근의 역할을 규정지어주는 형태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어미가 붙는 위치는 어디다? 바로 용언의 어간 뒤에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어미의 위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역할은 바로 뭐다? 이 어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정해주는 게 바로 어미라는 거죠. 이게 어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어미와 접사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실제로 구분하는 문제가 한 2년, 3년 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내신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 고등학교 내신에. 근데 물론 2, 3부에서 여기까지 건들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비우긴 하지만 어쨌든 수능, 아까 얘기했던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 어미와 접사의 차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요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바로 자, 어미는 그쵸? 어근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접사는 변화를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즉, 그 어미 같은 경우는 용어는 그대로 용언으로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품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접사가 붙어버리면 아예 품사가 변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예문을 보게 되면, 자, 나는, 그쵸? 잠으로써, 그쵸? 이제, 피로를 풀었다. 자, 요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거의 유사한 문장이 나왔거든요. 알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둘 다 우리가 형태소로 분류를 해보면은, 그치? 자, 기본형은 자다인 거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자다의 자에다가 뭐가 붙었습니까? 그치?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었어요. 뭐 접사인지 어미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지?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잠도 역시 마찬가지 자다에다가 접사인지 어미인지 모르겠지만 미음이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알려주면은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그렇죠? 자, 나는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잤어? 어디에서 나눌 수 있어? 나는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요거를 이 전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잠을 잤다. 그렇지? 나는 피로를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자 바로 1번 문장이 나는 잠을 잤다. 그렇지? 그 다음 B 문장이 나는 피로를 풀었다.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런데 자, 나는 앞에 문장에서 나는 잠을 잠으로써 둘 다 잠이었어. 그렇지? 근데 문장을 나눠 보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 잠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얘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잠은 어때? 똑같이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어? 그렇지. 잣다로 지금 두 개 풀려가지고 쓴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죠?
자, 여기에서의 잠은 서술어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는 거. 얘는 목적어예요. 그렇죠? 나는 잠을 잤다를 이제 잠을 서술어로 하는 다른 두 개의 문장을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얘는 아예 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잠으로서의 잠은 뭡니까? 잤다라는 서술어로 풀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뭡니까?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알겠죠? 얘는 서술성을 잃어버렸다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미는 품사까지는 바꿔줄 수 있다, 없다? 품사를 바꿔준다 했습니까? 안 바꿔준다 했습니까? 위에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품사를 변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품사가 변화가 없었던 거는 바로 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음이 바로 어미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본형이 자다였는데 얘는 잠으로 아예 명사로 품사가 변해버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서술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는 이게 참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지? 요까지만 합시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만 서술어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얘는 자다는 동사잖아. 그렇지? 동사. 그렇지? 근데 여기서 미음은 아예 명사로 변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미음은 바로 접사라는 거죠. 서술성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문장으로 풀어지면은 서술어로 똑같이 쓰였기 때문에 서술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때는 어미로 보는 거고. 알겠죠? 근데 반면에 아예 뭡니까? 품사가 변해버려가지고 문장으로 풀어지지 않는 경우는 얘는 이제 문장의 성질을 바꿔줬기 때문에 접사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접세차의 두 번째는 바로 붙는 위치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어근을 기준으로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위치를 하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어미는 간을 기준으로 어간의 뒤에 어미가 위치를 한다는 점은 두 개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간, 어근, 그 다음에 어미, 접사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좀 살펴보세요. 기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그 정도의 이제 개념까지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 정도 개념은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아까 하던 거 그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생적 피동은 파생정미사 이히리기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묵다 같은 경우는 이가 쓰여가지고 묶이다. 그쵸?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사냥꾼이 토끼를 묶었다 이러면은 그 묶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사냥꾼에서 토끼가 묶는 거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문장은 주어가 토끼를 묶는 행위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피동으로 바꾸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묶였다. 이렇게 하면 묶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묶이다가 되면은 이제 바로 뭐야? 피동이 되는 겁니다. 먹다 같은 경우는 먹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먹는 행위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케이크를 먹었다. 이러면은 내가 먹는 행위를 한 거고. 그렇죠? 반대로 케이크를 주어라면 케이크가 나에게 먹혔다가 되는 거지. 먹는 행위를 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물다는 역시 피동이 되면 물리다. 그죠? 개에게 물렸다 하잖아. 그치? 그 다음, 안다는 안기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것만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알겠지? 사실 우리 국어에서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피동형과 사동형이 똑같은 동사들이 있어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보다. 알겠죠? 보다는 피동형도 보이다고, 사동형도 보이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산을 넘으니 바다가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산을 넘으니 바다가 보였다 하면은 주어가 뭡니까? 바다가 보였다 해서. 주어는 산을 넘으니 아니 주어 바다가 보였다 해서. 바다 그렇지, 바다가 주어잖아. 그렇지? 바다가 보는 행위를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피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앞 문장의 주어였던 나가 뒤 문장의 부사어기 때문에 부사어가 생략이 된 거긴 해요. 알겠습니까? 추워? 에어컨 꺼줘. 괜찮아? 자,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보였다. 그렇지? 이러면 뭐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책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사동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피동과 사동이 똑같은 형태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통사적 사동. 역시 네모 쳐도록 합시다. 통사적 사동. 그렇죠? 자, 이거는 합성동사나 보조용어를 활용해서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다. 그렇지? 그 다음에 뭐뭐게 되다.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밑줄 쳐야 되겠죠? 지다. 뭐뭐게 되다. 그렇죠? 이런 형태를 사용해요. 그런데 자, 옆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자, 고등심화를 보면은 피동사가 될 수 없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피동사가 될 수, 우리말에는 모든 다 용언이 피동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피동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자, 밑줄 치자. 자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그렇죠? 이거는 피동형이 불가능해요. 왜? 아까 쌤님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뭐가 주어가 된다고 했어? 목적 그렇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동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적을 취하지 않아. 그러면 뭡니까? 피동형에서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피동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밑줄 치자. 의미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선생님 칠판을 이렇게 때렸어. 그치? 그 선생님이 칠판을 때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 칠판은 선생님한테 맞아요. 그치, 맞은 거잖아. 그치? 맞는다는 행위 자체가 뭐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행동을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맞는다라는 형태 자체가 이미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굳이 피동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도 피동형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피동 표현 일상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피동 표현도 중요하니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잘못된 피동 표현을 보면은 자, 예문을 봅시다. 드디어 산이 내게 보여졌다. 자, 이런 거.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합시다. 알겠죠? 자, 그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지? 이번 조사로 인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렇죠? 자, 요 단어를 일단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기본형이 뭘까? 그렇죠. 기본형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 뭐다? 접사인 히가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어미인 어가 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합성동사인 지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가 붙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근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희가 바로 뭐가 사용됐겠어요? 이희리기, 그죠? 바로 피동 접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해요. 합성을 할 때도 연결 어미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까 돌아가다도 돌다와 가다 사이에 아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듯이, 그치?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지 같은 경우도 바로 뭐다?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피동형 합성 동사의 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은 거고, 그쵸? 다 같은 경우는 문장을 끝맺혀주는 종결, 어미가 붙었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밝혀졌다라고 썼는데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게 몇 개가 쓰였어? 그치? 바로 피동 접사에서도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쓰였는데 여기에 한 번 더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피동형 합성동사의 어근까지 피동에 관련된 표현을 두 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피동 표현이 두 번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이중 피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중 피동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피동이 한 번도 피동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360도 달라지면 어떻게 돼? 그렇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잖아. 그렇지? 피동에 피동을 해버리면 다시 능동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피동을 이렇게 두 번 쓰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된 피동 표현은 바로 뭐다? 이중 피동. 요걸 우리는 잘못된 피동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피동이었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동으로 갑시다. 4동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피동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4동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까. 설명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이거는 좀 뭐 어근 접사 이런 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후딱 넘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4동에 봅시다. 4동 표현 역시 네모 칩시다. 자, 4동 표현은 자, 밑줄 치자.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그렇지,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4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주동은 자, 사동은 어떤 대상한테 행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주동은 그렇지,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주동은 밑줄 치고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동이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표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개념이 학생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능동과 주동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은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반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솔직히 쉬운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철수가 그렇죠? 자, 문제를
풀었다.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요 문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장이 능동인지 주동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뭘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얘랑 쌍을 이루어서 함께 제시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문장이 제시가 됐어. 문제가 철수에게 풀렸다. 자, 요 문장은 피동입니까? 사동입니까? 문제가 풀렸잖아. 그렇지. 주어가 푸는 행위를 당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피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같이 얘가 제시가 됐으면 얘는 뭐다? 능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문제를 풀렸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 문제를 푼 사람은 누구야? 철수. 근데 그거를 철수가 자기 의지로 한 거야? 아니죠. 누가 풀게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주어인 선생님이 철수한테 문제를 풀게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함께 제시되면 얘는 주동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능동과 주동은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다만 이거를 능동과 주동을 구분하는 이유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 피동이냐 사동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개념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중에 이게 능동이냐 주동이냐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듯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봅시다. 자, 주동문의 주어에게 행위를 시킬 수 있는 임의의 주어를 만들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임의의 주어를 만든다는 건 사실 핵심적으로는 바로 뭐다? 임의의 주어 위에다 하나 써놓읍시다. 얘는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이 바로 피동문과 사동문의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피동문은 자릿수는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성분 구성 요소만 달라졌을 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동문은 아예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왜? 시키는 대상은 주동문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능동문의 주어를 사동문의 부사어에게로 사용한다. 그렇죠?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되는 건 똑같죠. 자, 능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 밑줄 다 쳐야 돼요. 그 다음 서술어는 사동사 혹은 사동형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학생이 책을 읽는다라는데 책을 읽는 행위를 시킬 수 있는 임의의 주어 선생님께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학생이를 사동문에서는 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꿔주고 책을은 그대로 내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읽는다는 읽힌다 라고 바꿔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서술어를 사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파생적 사동, 즉 네모 쳐야 되겠죠. 파생적 사동. 자, 바로 파생접사, 접미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동형 파생접미사에는 7개가 있어요. 밑줄 시작. 이희리기, 우구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피동형도 이희리기였잖아. 그렇지? 얘네는 그래서 뭘로 구분해야 된다? 문장 안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희리기가 사용된 경우는 그 피동형도 이희리기가 쓰일 수 있고 사동형도 이희리기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를 통해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거면 피동, 그죠? 주어가 시키는 거면 사동,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해줘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이다. 피동은 먹히다였잖아. 그렇지? 사동은 먹이다. 알겠습니까? 읽다는 읽히다. 울다는 울리다. 웃다는 웃기다. 서다는 세우다.
달다는 달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 같은 거 돼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거. 낮다는 낮추다. 그렇죠? 통사적 사동은 합성 동사나 보조 용언을 활용해서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이죠. 밑줄 쳐야겠지. 합성 동사나 보조 용언을 활용. 그래서 이거는 뭐뭐게 하다.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뭐뭐게 시키다. 옆에 적어놓읍시다. 뭐뭐게 시키다. 그 다음에 뭐뭐 시키다. 뭐뭐 시키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시키다 이러면은 명사를 사동사로 바꿔준 거잖아. 그렇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포스트잇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사동형 표현을 할 때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건 바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그러면 개념부터 봅시다. 직접 사동은 그렇지? 바로 주어가 대상에게 행위를 직접 해 주어서 대상이 행위를 하는 것이 직접 사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동생이 애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서 밥을 먹여줘? 직접 숟가락에 떠가지고, 그렇지? 입에다 갖다 대고, 자, 그거 벌려야지. 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먹여주잖아.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직접 사동입니다. 사실 주어가 대상한테 행동을 해 주어가지고 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직접 사동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직접 사동은 바로 뭐다? 파생적 사동만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간접 사동은 그렇지? 바로 주어가 대상에게 그렇죠? 행위를 하도록 지시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놨어. 그치? 자, 철수야,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엄마는 밥 먹으라고 명령했잖아. 그치? 그럼 철수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명령을 듣고 직접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명령, 지시를 하는 게 간접사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접사동은 바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파생적 사동은 그렇죠? 직접 사동과 그렇지? 간접 사동의 중의적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파생적 사동은 직접 사동도 되고 간접 사동도 되니까 얘는 사실상
중의적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통사적 사동은 오직 간접 사동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사적 사동을 쓰면은 그 중의적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알면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외에는 이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본다면은 위에 보면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있죠. 그쵸? 자, 아까 우리가 잘못된 피동 표현은 이중 피동을 배웠어요. 그쵸? 근데 불필요한 사동은 뭐, 말 그대로 뭐냐면 사동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사동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끼어들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끼어들기 같은 경우는 끼어들기가 줄어서 끼어들기가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누가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차 사이에 끼어드는 거야? 아니면 내 의지로 끼어드는 거야? 내 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동 쓸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거, 이 문장.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렇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왜?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 그치. 난데 내가 소개시켜 줄게라는 사동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 내가 하는데 이렇게 사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고쳐둘 필요가 있겠죠. 소개시켜를 뭘로 고쳐야 된다? 소개해로 고쳐야 됩니다. 이게 소개해 줄게라고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동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사동을 쓰는 거를 바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알겠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20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부정 표현하고 인용 표현까지 볼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